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피투성이가 된 희망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가 세 번째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에도 작은 진돗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7살 이든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2024년 여름 캐나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에나 박이에요. 캘거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년째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하얀 털의 작은 개가 어떻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 희망이를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로키를 잃은 슬픔을 달래줄 작은 위로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이 이야기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따뜻한 감동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별도 있어요. 무엇보다 한 작은 생명이 보여준 무한한 사랑과 용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는 진돗개 희망이가 실제로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저와 윌슨 가족,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희망이와 함께 떠나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보아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키우던 진돗개 희망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나 맥도날드입니다. 34살이고요. 캐나다 엘버타주 로키 산맥 자락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원래는 토론토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 아름다운 자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어요. 토론토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산골에서 펜션을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딸이 대도시 호텔에서 일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웅장한 자연 속에서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바로 이곳으로 내려와서 작은 통나무집을 개조해서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고 펜션 운영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든 리트리버 로키였어요. 로키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개였는데 정말 영리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펜션을 시작할 때도 로키가 함께였고 투숙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로키를 엄청 좋아했어요. 로키는 마치 펜션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펜션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펜션에 투숙했는데 그 아이가 로키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꼬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보통 개들이라면 싫어할 만한 상황인데 로키는 끝까지 참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몸으로 받쳐주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키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은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눈이 많이 내려서 펜션 앞길이 막혔는데 나이 든 부부 손님이 차에 갇혀 계셨거든요. 로키가 그걸 먼저 알아챘어요. 갑자기 현관에서 짖기 시작하더니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그 부부분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키가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관절염이 생겼고 심장도 약해졌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로키가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해에는 로키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어요. 산책도 짧게 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펜션 현관에서 졸면서 보냈죠. 그래도 손님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로키의 모습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로키가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로키 없는 펜션은 너무 허전했어요. 로키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펜션 운영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밝게 맞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로키가 앉아있던 현관 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 캘거리에서 자주 올라와서 걱정해 주셨고 친구들도 많이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손님들이 로키를 찾을 때였어요. 매년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 로키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때마다 로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설명해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면 손님들도 같이 슬퍼해 주셨지만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진돗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본 거였는데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진돗개들의 충성심과 영리함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로키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진돗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해외 반출이 까다롭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키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간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서류 작업을 진행했어요. 정말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건강검진서, 수입허가서, 검역 서류까지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생후 6개월 된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캐나다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 공항에서 그 작은 생명체를 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얀 털에 똘똘한 눈망울,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로키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준 존재라는 의미였거든요. 희망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로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학습 능력으로 펜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금세 익혔고 손님들을 대하는 제 마음까지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와 함께한 2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웃음을 찾았고 펜션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희망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 가족이자 펜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희망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지 말이에요. 희망이는 정말 빠르게 펜션 생활에 적응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예민해하기도 했지만 곧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희망이가 보여준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로키가 13년 동안 천천히 익혔던 것들을 희망이는 몇 주 만에 다 배워버렸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희망이가 손님들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어요.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이 개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금세 파악해서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요. 희망이가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캘거리에서 온 노부부 손님이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산책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길래 제가 찾으러 나갔는데 희망이가 갑자기 저보다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희망이를 따라가니 펜션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벤치에 할아버지께서 의식을 잃고 앉아 계셨어요.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제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급하게 할아버지 입에 사탕을 넣어드렸더니 천천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겨울에 있었어요. 에드먼턴에서 온 가족이 계셨는데 10살 된 아들이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당황해 하시는데 희망이가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희망이가 그 아이 방 앞에서 계속 낑낑거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가보니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면서 경련까지 일으키고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인상적인 일도 있었어요. 봄에 밴쿠버에서 온 할머니가 혼자 오셨는데 남편을 잃고 우울해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처음에는 방에서만 계시고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희망이가 그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더라고요.
매일 아침 할머니 방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고 할머니가 문을 열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 희망이는 펜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손님들도 희망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리뷰에도 희망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희망이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희망이가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희망이와 함께 지내면서 펜션 운영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희망이가 손님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거든요. 아이들이 펜션 주변에서 놀 때도 희망이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안심하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오시는데 희망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 희망이와 함께 지낸 지 2년이 되던 2024년 7월 15일이었어요. 여름 성수기라 펜션에는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론토에서 온 윌슨 가족이 체크인을 하셨는데 부모님과 5살 딸 클로이, 7살 아들 이든으로 이루어진 네 가족이었어요. 이든이는 정말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희망이를 보자마자 우와 강아지다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희망이도 이든이를 금세 좋아하게 되었어요. 점심을 드신 후 이든이가 아빠에게 산에 가서 모험을 하고 싶다고 졸랐어요. 이든이 아버지인 마이클 씨가 걱정스러워하시길래 제가 펜션 뒤쪽 산책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산책로는 정말 안전한 코스였어요. 펜션을 운영한 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야생동물들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었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이든이가 희망이와 함께 산책을 떠났어요. 희망이는 항상 그랬듯이 이든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저는 로비에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희망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짖는 소리가 계속되고 점점 더 급박해지더라고요. 윌슨 부부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망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이건 평소와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저는 즉시 윌슨 부부와 함께 산으로 향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희망이와 이든이를 찾았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더라고요. 희망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희망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그리즐리 베어 한 마리가 새끼 2마리와 함께 있었고 그 앞에 이든이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는 이든이와 곰 사이에서 온몸을 바짝 세운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든이가 호기심에 산책로를 벗어나 예쁜 꽃을 따려다가 우연히 새끼를 데리고 있던 어미 곰과 마주친 거였죠. 어미 곰은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에 이든이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이미 30분 넘게 그 자리에서 곰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이든이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곰도 이 작은 개의 용기에 당황한 듯 바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윌슨 부부가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큰 소리가 나면 곰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거든요. 마이클 씨는 아들을 구하려고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잘못하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앞발을 들어 올리면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이든이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희망이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희망이는 곰을 향해 지저대면서 이든이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곰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거였죠. 정말 영리한 판단이었어요. 곰이 희망이를 쫓으려고 몸을 돌리는 사이 이든이가 조금씩 뒤로 물러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곰도 만만치 않았어요.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곰이 갑자기 희망이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희망이의 옆구리를 핥혔지만 희망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든이를 보호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잘못하면 이든이와 희망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윌슨 부부에게 천천히 뒤로 물러나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야생동물 구조대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희망이를 덮쳤어요. 이번에는 곰의 거대한 발톱이 희망이의 가슴 부분을 깊게 핥혔어요. 희망이가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든이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지저대며 곰을 위협했습니다. 이든이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의 희생 덕분에 안전한 거리까지 올 수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이든이에게 손짓해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격이 희망이를 향해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곰의 무게까지 실린 강력한 일격이었어요. 희망이가 몇 미터나 튕겨져 나가면서 나무에 부딪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희망이는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호흡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희망이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곰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든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곰도 자신의 새끼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곰과 새끼들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저는 즉시 희망이에게 달려갔어요. 희망이는 제가 안았을 때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심각했어요. 가슴과 옆구리에 깊은 열상이 있었고 뇌출혈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희망이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이든이가 울면서 희망이에게 다가왔어요. 고마워 희망아. 미안해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윌슨 부부도 눈물을 흘리며 희망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모두가 희망이 덕분에 이든이가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희망이를 안고 펜션으로 향했어요. 윌슨 부부와 이든이도 함께 따라왔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았어요. 희망이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차에 태우는 동안에도 희망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캘거리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곧 병원이야. 버텨줘라고 반복했어요. 희망이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며 간신히 눈을 뜨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윌슨 부부는 뒷좌석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든이는 희망이의 발을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울고 있었어요. 7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희망이가 자신을 구해준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희망이를 맞이해 주었어요.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즉시 응급수술이 결정되었어요. 희망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로키를 잃었을 때의 아픔, 희망이와 함께한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희망이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윌슨 가족도 함께 기다려주었어요. 이든이는 계속 희망이가 괜찮아질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마이클 씨와 제니퍼 씨는 희망이의 치료비는 뭐든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는 순간이 왔어요. 데이비드 박사님이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사님의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저희 모두가 일어서서 박사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윌슨 부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이든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모든 사람이 우는지 물어봤어요. 내장 손상이 너무 심각했고 심장 근처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이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희망이는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계속 말했어요. 이든이를 구해줘서 고맙고 저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줘서 고맙다고요. 이든이도 희망이에게 다가가서 작은 손으로 희망이의 발을 만졌어요. 희망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내가 말을 안 들어서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윌슨 부부는 희망이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이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이와 마지막 작별을 한 후 저희는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펜션에 도착하니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희망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특히 희망이와 친했던 손님들은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가 없는 펜션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했거든요. 희망이가 항상 자던 현관 옆자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윌슨 가족도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며칠 후 윌슨 가족이 체크아웃을 하시면서 희망이를 위한 추모비를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펜션 뒤편 언덕에 작은 추모비를 만들어서 희망이를 기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추모비에는 이든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 희망이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그리고 희망이의 생년월일과 함께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윌슨 가족이 SNS에 올린 희망이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캐나다 내에서만 화제가 되었는데 점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BC, CTV를 비롯해서 CNN, BBC 같은 해외 언론들도 희망이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그리즐리 베어로부터 아이를 구하고 장렬히 희생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희망이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과 제 인터뷰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였어요. 몇 주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펜션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희망이를 기리러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추모비 앞에는 항상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강아지 간식, 장난감, 편지들도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와서 희망이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희망아, 너는 진정한 영웅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추모비 앞에는 여러 언어로 쓰인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글로 쓰인 메시지들까지 있었어요. 한국 분들이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고 써놓으신 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져도 희망이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펜션 곳곳에 남아있는 희망이의 흔적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희망이가 좋아하던 공, 산책할 때 사용하던 목줄, 그리고 희망이만의 잠자리까지 펜션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손님들은 많이 찾아왔지만 저는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제게 힘을 준 건 희망이를 기리러 온 방문객들이었어요. 시에나 씨, 희망이가 얼마나 훌륭한 개였는지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희망이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그 사랑이 이든이를 구할 수 있게 한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희망이만큼 훌륭한 개는 없겠지만 희망이도 제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에 다시 연락했더니 희망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분들이 특별히 희망이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진돗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생후 8개월 된 흰색 암컷 진돗개였어요. 저는 이 새로운 가족에게 믿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희망이 떠난 후에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믿음이는 희망이와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영리하고 충성스러우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믿음이를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펜션도 이제 희망이 펜션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희망이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진돗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희망이의 이야기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해외 언론들이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해 집중 보도했어요.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매년 7월 15일 희망이의 날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펜션을 찾아와요. 저와 믿음이, 그리고 윌슨 가족이 함께 추도식을 열어요. 이든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이날을 잊지 않고 와서 희망이에게 감사를 표해요. 희망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용기의 메시지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 지친 마음에 잠시 시원한 감동 한 잔 드리고 싶은 감동 열차입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들, 당신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머, 클로에야? 정말 너야? 파리공항에서 1년 만에 딸을 마중 나온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몰라보며 당황하고 계셨어요. 엄마, 저예요. 아니야, 우리 딸은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정말 클로에 맞아? 아버지까지. 어,
우리 딸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시며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만져보시면서 정말 우리 클로에야? 라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친부모도 몰라볼 정도로 제가 달라진 걸까요? 단순히 외모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걸음걸이, 표정, 말투, 심지어 숨쉬는 방식까지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에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 대학생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거울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파리 15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언니 마리는 정말 예쁘다.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 언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들이었죠. 그럼 저는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널쩍한 얼굴에 뚜렷하지 않은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이 컴플렉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항상 뒤로 숨었어요.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맨 뒤쪽 구석에 서곤 했죠. 친구들은 서로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 갤러리에는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 있던 남학생 줄리앙이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클로에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어. 길에서 마주쳐도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때 반 아이들이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화장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화장을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오히려 화장을 하면 제 평범한 얼굴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만 다니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친구들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클로에도 앞으로 나와서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갔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저만 표정이 굳어있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했는데 새내기 환영회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기소개도 당당하게 하고 SNS 계정도 서로 교환하는데 저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언어학과 동기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포즈를 취했는데 저만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소피아가 클로에 왜 맨날 사진 찍기 싫어해? 너도 예쁜데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민망했습니다. 위로차 하는 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마리는 항상 친구들과 외출할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나갔는데 저는 그런 걸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클로에도 화장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전 안 어울려요 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실제로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정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언어학과에서 아시아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수업 속의 영상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하는 모습이 뭔가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끌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드라마도 보고 K-팝도 듣고 한국 음식도 찾아 먹어봤습니다. 파리에도 한국 식당들이 꽤 있거든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맵긴 했지만 뭔가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발음 연습을 할 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리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서 연습할 때마다 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웃는 표정으로 해보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거울 앞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어요.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클로에, 내가 요즘 한국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클로에, 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운 아이야. 다만 스스로를 잘 모를 뿐이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슬펐습니다. 가족의 눈에만 예쁜 딸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서툰데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나서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한글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선 거리를 보니까 정말 이국 땅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파리에서는 혼자 외식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로 들어간 식당은 작은 김밥 천국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을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는 게 미안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천천히 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기숙사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첫 수업 날, 반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너무 떨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발음이었습니다. 특히 리을 발음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사랑, 라면, 이모컨 같은 단어들을 연습할 때마다 혀가 꼬이고 입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입모양을 동그랗게 하고 혀끝을 살짝 굴려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답답해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발음 연습을 했어요. 나라라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데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거울을 보니까 제가 계속 입꼬리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자꾸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어 발음 연습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들을 발음할 때 혀끝을 입천장 가까이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혀를 위쪽으로 올려서 입천장에 살짝 닿게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혀의 위치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학원에서 발음 테스트가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자신 있게 했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발음이 잘 됐습니다. 선생님이 클로에 씨, 많이 늘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자주 가게 된 곳이 근처에 있는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장님 부부가 너무 친절하셔서 자주 가게 됐어요. 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한국 공부 열심히 해요라고 응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치킨집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혼자 치킨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학생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상하게 보이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그 중 한 명이 다가와서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치킨집 사장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가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뭔가 달라졌다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뭔가 얼굴이 전보다 환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눈매가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는 거울을 보면 항상 찡그렸는데 말이에요. 봄이 되면서 더 확실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을 위해서 매일 입 운동을 하다 보니까 턱선이 예전보다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웃는 표정을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국어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종종 얼굴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 발음을 할 때 혀를 입천장 가까이 두는 소리들이 많아서 이런 발음을 반복하면 혀가 바른 위치에 고정되면서 구강 구조가 안정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특유의 부드러운 소리들을 내려면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표정근 운동이 되어서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게 된다고 하셨어요. 한국 음식도 제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됐고 김치나 나물 같은 발효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피부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주로 빵이나 치즈 위주로 먹었는데 여기서는 밥과 반찬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무렵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숙사 근처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한국 친구의 권유로 처음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한 레이저 토닝을 받았는데 비용도 파리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 효과는 훨씬 좋았어요. 그날 피부과에서 만난 한국 언니가 저에게 화장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외국인들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데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 언니가 명동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 화장품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틴트, 쿠션 파운데이션, 그라데이션 립 같은 걸 처음 써봤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가렸다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여름이 깊어질 무렵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한국 친구 지은이가 저를 홍대 미용실에 데리고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로 바꿔보시죠라고 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는 항상 똑같은 스타일만 했는데 여기서는 앞머리를 치고 레이어를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나니까 지은이가 언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세련되고 트렌디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옷 스타일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파스텔 톤이나 밝은 색깔 옷들을 입게 됐어요. 동대문에서 쇼핑할 때도 이 색깔 어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한국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언어교환 파트너 지은이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은이가 언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직도 별로인데요 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달라요. 뭔가 한국 사람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자연스럽게 외모 관리에 신경 쓰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를 가꾸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늦가을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청년이 다가와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길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 거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순간의 느낌은 잊을 수 없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도 완전히 몸에 배어서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차례대로 바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한국에서의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뭔가 제 안에 숨어있던 자신감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봄이 되면서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를 해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1년 전에는 제가 도움받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 거죠. 새로운 프랑스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저를 보고 선배님, 정말 한국 사람 같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어요. 한복 입기 체험을 하러 갔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아이고,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관광객들이 저를 보고 저분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우아하시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음식 만들기도 배웠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집에 놀러 갔는데 어머니가 클로에가 김치 담그는 솜씨가 진짜 좋네. 한국 며느리감이야 라고 농담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지은이 가족과 함께 제가 담근 김치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말 아쉬운 소식을 들었어요. 파리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복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 지은이에게도 이야기했더니 언니, 진짜 가야 해요?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정말 속상해 하더라고요. 언니가 없으면 누구랑 수다 떨어요? 언니는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 됐는데라고 하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아쉬웠어요. 매일 지나가는 거리들, 자주 가던 카페들, 친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곧 이 모든 걸 떠나야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기숙사에서 내다보이는 서울 야경을 볼 때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되자 친구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지은이가 준비한 포토 앨범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나란히 붙여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친구들도 언니, 이거 진짜 같은 사람 맞아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송별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클로에 씨, 처음 학원에 왔을 때가 생각나세요? 그때는 정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외모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건 내면의 자신감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에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는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제 이 풍경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클로에야? 정말 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우리 딸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니가 클로에, 너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라고 하시면서 제 얼굴을 계속 만져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됐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차 안에서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한국이 우리 딸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구나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교환학생 보내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파리 공항에서 부모님이 몰라보실 정도로 달라진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국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한국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꼭 다시 올게.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언어나 외모 변화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였어요. 파리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파리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였어요. 기존에 알던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소피가 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클로에, 너 진짜 누구야?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더 놀라운 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님이 질문하시면 절대 손을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익힌 자신감이 그대로 이어진 거였어요. 교수님도 클로에 휴학 기간 동안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나요?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느낀 건 파리의 한 카페에서였어요. 소르본 대학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프랑스 남성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혹시 모델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요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아, 그럼 배우세요?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예술 쪽 일하시는 분인가요? 분위기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서만 그런 말을 들었는데 파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친구들이 도착했는데 제 옆에 앉은 그 남성이 친구들에게 당신들 친구분 정말 매력적이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는데 그 중에서 마리가 저기 실례지만 우리 친구 클로에 맞죠?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클로에,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구나.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3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한불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통역 봉사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예술가들과 프랑스 관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한국의 마음, 한국의 정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거예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가 저에게 다가와서 클로에, 진짜 궁금한데 한국에서 뭘 한 거야? 너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외모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 같아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소피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 그럼 나도 한국어 배우면 너처럼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소피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어떤 걸 쓰는지, 한국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국어는 어떻게 배우는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는 클로에,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어디서 시작하면 될까? 라고 물어봤고, 줄리는 한국 화장품 좀 추천해줘. 너 피부 정말 좋아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학과에서 한국어 동아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20명이 넘게 가입했어요. 모두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동아리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발음 연습법부터 한국 문화까지 알려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한국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특히 지은이와 함께 갔던 카페, 한강에서 본 야경, 치킨집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있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한국 보고 싶다라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가 공부했던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가격을 확인하고 일정을 짜면서 정말 설렜어요. 소피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소피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마리도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했고 줄리까지 우리 다 같이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 5명이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의 한국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됐죠. 한국어로 주문하는 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미리 알려주면서 정말 기대됐어요.
여행을 앞두고 친구들이 저에게 클로에,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 친구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한국어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발음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새로운 삶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